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세계적인 작가상 후보에 올랐던 우리나라의 작가가요, 모교인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간 강사로 대학 강의의 절반을 감당하지만 연차, 주휴 수당도 없고요, 퇴직금도 주지 않는다. 자, 결국 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인데요. 이게 참 오래 해묵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명망 있는 상을 타거나 후보가 되면 모교의 영광이고,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모교의 감히? 자, 사람은 한 사람인데 관계가 참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저주토끼라는 작품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의 이야기지만요, 전국 5만 대학 강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자, 이번 주에 대학들은 일제히 개강을 했습니다. 이런 넓고 불합리한 문제 좀 빨리 답을 내고 치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11호 태풍 흰남노가 올라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까지 고비라고 하는데요. 자, 경로와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지나서 이제 수학의 계절을 맞았는데 태풍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장강명 작가 그리고 독서 모임 플랫폼 금음의 김혜정 대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금요 톱10 스포츠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쏟아진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자가 또 하나 보도가 됐는데, 의원님 전쟁입니다. 자, 이게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의 이제 신임 대표인데 이 소환 통보 문자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이 보내온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다가, 그러니까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보다가 찍혔잖아요. 아이고, 네네. 네, 같은 뭐 상황입니다. 네. 똑같은 메신저고요. 그 메시지가 찍혔는데 이 전쟁이란 단어가 담긴 이 보좌관의 내용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실에 검찰에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통보가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방은 818호로 텔레그램 방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 대표 의원회가 사무실 그 호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보좌진도 함께 있는 8명이 있는 방이었는데, 이렇게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방 분위기는 결연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결연하다, 그런 상황이 살벌하다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뭐 이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전 차장 이제 모른다 했던 그 관련돼 가지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게 소환 조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게 오는 9일이에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려는 검찰의 수순이다, 이렇게는 우선 보여집니다. 네, 자, 9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인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문자에. 지금 소환 통보는 6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까지 출석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 사흘 전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전쟁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또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게 사법 리스크가 계속 얘기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검찰과 전쟁을 시작하는 거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취임하고 이제 나흘 만에 소환 통보를 받은 건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어차피 소환에 응하든 안 하든, 나가든 안 나가든 검찰은 기소할 거다. 이렇게 기소는 한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던데, 물론 뭐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타이밍. 이게 사실은 지난해에 있었던 국정검사 이제 전후한 시기, 그러니까 10월에 네. 이미 발생했던 거고 그때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던 건데 이미 뭐 이 사안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뭐 국정감사라는 게 이제 다 영상을 통해서 자료가 발언했던 내용이 다 남아 있는 거라서 그거를 재확인하는 거랑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뭐 국토부의 어떤 공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뭐 대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왜 미루다가 지금 이 직전에 이제 소환 조사를 하느냐. 네. 이거를 이제 의도가 있는 거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실제로 출석할지 여부를 놓고도 좀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뭐 날짜하고 시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출석하게 되면 기자들이 이제 준비하는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거고 그럼 그 이미지 자체가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이제 보여주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는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 자체가 정면 돌파 이미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서로 오가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고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정치 탄압에 응하지 않는 게 옳다. 혹은 민생은 강조하고 또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범하게 응하는 게 옳다. 지금 뭐 아직 이 기조가 결정된 건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 갔어요. 네네. 거기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회의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습니다. 네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하는데 이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이런 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뭐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수환에 응하겠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관심의 초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해 국정감사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련 질문들에 답변한 내용이 틀렸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백현동이나 뭐 대장동이나 뭐 이런 타이틀들이 위례 신도시도 지금 수사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사의 헤드라인에는 이 이름들이 붙어 있긴 한데 실제로 지금 소환 통보를 받은 내용은 백현동 사건이나 이제 대장동 사건의 어떤 본질과는 그렇게 깊이 연관이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불법을 지시했다든가 지시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돈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밝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난해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했었던 발언이 사실관계가 맞느냐 틀리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 그리고 이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하위 직급이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라고 했었던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건데 이게 어떻게 허위 사실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이게 실제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따질 사안인지 여부는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안의 성격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그리고 지금 이제 6일로 소환 통보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안 하면 9일이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기소를 할 거면 그냥 해야 되거든요. 뭐 체포 동의서를 뭐 국회에 제출하고 그걸 통과시키는 과정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사흘 후에 이제 공소시효 만료인데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러자면 박지원 원장이 또 오늘 아침에 말했던 것처럼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소환 통보만 해놓고 조사도 안 해보고 기소했다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복잡한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 좋아요. 민주당 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의원실 입장에서는 저 의원님 출석 통보서 왔습니다. 전쟁입니다가 이해가 되는데 정치 탄압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라고 반응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당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외부의 적을 찾아라.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 지금 당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이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 보복, 야당 와해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 표현에 대해서는 맞다. 이것은 범자의 전쟁이다. 이렇게 전쟁이 맞는데 네. 한쪽은 정치 탄압과의 전쟁이고 또 여당 쪽에서는 이건 범죄와의 전쟁이다. 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떳떳하다면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네.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의혹이 없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출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일 오프닝에서 지금 9월 정기국회 시작된다. 제발 민생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정기국회 첫날이에요. 개회식하고 곧바로. 이제 뭐 종부세 문제 등 뭐 일부는 분리해서 미뤘지만 일부는 또 합의 처리하고. 근데 여야 대치가 이렇게 되면 전쟁 얘기가 튀어나왔으니 강대강인데 임 작가님 민생이 좀 지켜지겠습니까? 지금 사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양손의 떡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일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해도 좋고 네. 안 해도 좋고입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은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어떤 법적 논쟁점들을 계속 강조해서 봐라. 이 사람은 사실상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레토릭이 가능한 거고요. 출석을 안 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네. 뭐가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 며칠 지나가고 나면 곧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당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거는 추석 연휴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그 밥상머리에 네네. 지금 이제 여당의 난맥상이 올라가는 거, 이제 식사 메뉴로 올라가는 게 가장 부담스러웠던 건데, 네네. 거기에 이제 야당, 제1야당 대표가 경찰에 출석할지 안 할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를 같이 올려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이 민심의 밥상에 이게 접시가 여러 개예요. 딱 하나만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주메뉴가 뭐냐. 주메뉴가 남비의 이게 가처분이냐. 아니면은 이제 야당 대표의 소환 조사냐. 네. 집집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양손의 떡이라고 하기에는 좀 여당도 자신의 코드 석자다. 이걸 그렇죠. 네. 서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민생이 실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걱정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야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 이제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뭐 반발을 하자니 그럼 또 민생 실종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민생 얘기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소환 통보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하게 되면 이 영상이 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추석 연휴 때 계속 또 반복될 수가 있어요. 뉴스 프로그램들에. 네, 그런 뭐 민주당의 걱정, 염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지 고민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민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생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출석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네.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게 나을지 아마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아니면 뭐 출석 통보를 추석 이후에 좀 나갑시다. 지금 당대표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쁩니다 하고 보통 이제 이 소환 조사 기간을 조율할 수 있는데 그렇죠. 9일로 지금 못 박혀 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지금 추석 명절 연휴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참 공교롭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생국회가 지금 급한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종부세법에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추석 연휴가 돌입되기 전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야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있었던 공통 공약들이 이미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맞춰가기로 여야가 공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때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추석 전에는 뭔가 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국회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감안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고 수사 전문가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기자들이 오늘 대통령에게 도스태핑이고 물었을 것 같은데 이 야당 신임 대표가 된 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 답변이 나왔습니까? 네,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 통지 받았는데 어떻게 보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이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나 그걸 물어봤는데 네. 꼼꼼한 기사 볼 시간도 없어서 여기에 대한 뭐 생각도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야, 근데 좋아요. 저는 대통령이 바빠서 조간신문 기사 다 볼 수 없는데 보통 이거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회사 CEO만 해도 이 큰 회사들은 이 비서실에서 주요 신문 스크랩해서 보고하잖아요. 네. 대통령에게 그럼 정무라인에서 보고 안 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정무라인에서 이걸 보고를 안 하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죠.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을 당하는 네네. 판국인데 며칠 전에 전화해서 조속히 만납시다 이런 얘기도 주고받은 상대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이제 중대한 사안을 보고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통령이 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기시감이 좀 느껴집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문자 메시지 파동이 있었을 네네네. 때도 이제 꼼꼼히 챙겨보질 않아가지고 네. 잘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네네. 지금 이 도어 스태핑의 형식이 바뀐 이후로 화제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모두 발언해서 아주 많이 얘기를 네, 하고 민생 경제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대외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건 거의 기사가 안 되고 네네네. 지금 이 발언 하나 기사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발언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조금 더 솔직하게 담백하게 명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더 이제 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는 거를 만든 게 약식 기자회견인데 거기서도 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답변들만 자꾸 나온다면 앞으로도 더 화제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국민들하고 네네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동안은 또 너무 화제성이 강해서 문제였다가 이젠 또 화제성이 떨어진다고 이 비판을 또 당하는 입장이 됐네요. 뉴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화제성을 떠나서 그러니까 해명하는 그 내용을 보면 뭐 기사를 안 봐서 모른다, 뭐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네네.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말인가? 아니, 그게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본질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야당 대표의 소환조사 통보를 정말 대통령이 모를까? 이건 국민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청취자 여러분 뭐 좀 유튜브에 생각하시는 답변들을 많이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여의도 정치권하고 일정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좀 움직임들이 네네네.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제 인선 작업도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근데 사실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잠깐 그런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거나 혹은 뭐 소위 이제 형님 논란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터졌을 때 여의도하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그 국면을 이제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의도 정치권의 주류가 아니었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되는 존재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가장 정치적인 존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정치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걸로 차별화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그래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이 지금 점심시간 금요일입니다. 교통 상황 좀 알아보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히고요. 더가 원주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입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호법분기점 3,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더 올라가서 광교터널 부근에서 공사하면서 동수원부터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분기점 진출로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더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팔탄과 금천을 앞두고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도 팔탄 분기점에서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계속 이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연 이제 정치 탄압과의 전쟁이냐, 범죄와의 전쟁이냐, 여야의 시각이 이렇게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또 부글부글 끓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지금 어찌 보면 배모 씨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잖아요. 그런데 김혜경 씨도 공범 혐의를 적용해서 네. 같이 이제 송치가 된 겁니다. 지금 배우자 송치됐고 이제 이재명 대표 직접 소환 통보 받았고 그런데 이제 또 대선 기간 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중에 이 허위 경력을 거짓 해명했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았던 윤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부인 김건희 여사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을 했네요.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서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그동안 여러 이제 대학에서 강사 뭐 또는 겸임 교직원으로 교원직으로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해 12월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기자회견하면서 뭐 잘못 경력을 부풀렸다, 뭐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 시절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랬더니 민생경제연구소가 올해 2월에 이들 이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는데 네네. 경찰이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경력 거짓 해명 의혹이 이번에 무혐의 불송치 네, 결정이 난 네. 거고 남아있는 게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있어요. 네, 여기서도 경찰이 조만간 결론 낼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필로 뭐 이 서면 조사도 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는 민생경제연구소나 아니면은 뭐 여러 이제 학교 이런 곳에서 허위 경력 제출로 임용됐다면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 네. 이것도 경찰 주변에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당과 야당 지금 이제 서로 대통령 부부와 대표 부부인데 좀 이게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제 반응들이에요. 요거 2부에 오늘 금요 톱10에서 여야의 전쟁 이야기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야 이게 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소환 통보한 사례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 경찰이 출석 통보를 했다. 그럼 지금 이준석 전 대표냐 대표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새 비대위가 뜨지 않고 가처분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직무정지된 대표로 부른다면 지금 여당 대표에 대해서도 출석 통보가 나온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네네네. 뭐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나 지금의 여당하고 워낙 각을 세우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당 대표도 부르고 야당 대표도 부른다라는 이제 균형을 맞추는 그림이 만들어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네네네. 오히려 이제 뭐 이게 여당에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진 쪽에서는 이거 봐라.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봐주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망신주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난주에도 그 이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자녀에 대해서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를 했었던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66명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사람들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다 이제 불송치, 무혐의 네네네. 불송치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뭐 이쪽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균형이 안 맞냐라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성상납 의혹 그리고 이제 네.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소환 조사를 하기로 하고 네네.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이제 공소시효를 이번 달 말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일단 네. 뭐 소환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검찰로 어떻게 송치할지 여부를 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시점이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말쯤에 공소시효가 끝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9월 초니까 한 뭐 20여일 앞두고 뭐 소환 통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시점이 얼마 안 남아서 일주일도 했다고 안 치면 남았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다 두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결국 이게 이 여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내용이 또 추석 밥상에 오를 거고 네.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추석 명절 밥상에 오르면서 공교롭게도 시점이 추석 연휴 앞에 됐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가 추석 밥상에 오를 때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싸움이 올라갈 것이냐, 혹은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올라갈 것이냐는 네네. 국민의 입장에서 부담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 소환 얘기가 나오면 성상남 의혹에 대한 초점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 효과를 부수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아이고 어떤 메뉴가 양념 갈비가 될지 어떤 메뉴가 굴비가 될지 아직 알 수 없겠습니다. 일주일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원 이준석 대표 지난주 금요일은 굉장히 완승의 날이었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 딱 지났는데 지금 또 상황이 막 바뀌고 있는 게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추석 지나 14일에 이제 신문을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안 하고 연휴 끝나고 한다고 하니까 임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성상납 의혹 관련된 내용만 추석 밥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네네. 왜냐하면 추석 연휴 전에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가 출범이 돼가지고 네네. 뭔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의 얘기만 나올 거니까. 그럼 기자의 오만을 버리세요. 민심의 밥상은 신문에서 쓰는 대로 올리지 않아요. 그 집안마다 그렇죠. 가장과 뭐 우리 어머니와 아들들, 딸들이 생각하는 주제가 마구잡이로 올라가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4일 일간신문을 하는데 지금 뭐 세 번째 가처분 신청도 했고, 만약에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가 출범이 된다면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를 상대로 이 이준석 대표가 네 번째 가처분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신문도 네. 함께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4일 신문 기일이 모든 걸 다 모아서 가처분 신청 네. 모아서 정말 슈퍼 신문데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슈퍼신문데이, 네. 가처분 위크.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4일 가처분은 또 어떻게 나오는 거야? 같은 재판부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상임 전국위를 개최했네요. 개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개최를 해서 당원 이 개정 작업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했는데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난번 두 번의 의총에서 나왔던 그렇습니다. 비상 상황에 네. 대한 거 말이죠. 비상 상황을 이제 규정하는 어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를 한 건데요.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그 상황을 이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걸로 보고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인데 네. 말하자면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지금 현재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인데 이걸 이제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3일 후에 5일에 전국위원회가 또 열리고요. 거기서 이제 의결이 되면은 당원은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이 확정된 당원에 기반해서 현재를 비상 상황으로 선포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본 거를 또 한 번 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꾸려서 비대위원장을 네. 승인을 하고 네. 다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머리 아파. 비대위원장을 승인을 하는 이 과정을 기자님 그냥 쉽게 해주세요. 쉽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누굽니까? 비대위원장.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는데 가처분에서 네.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갑니까?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됩니까? 아까는 오만한 기자로 몰아세우시고 이제 또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네네. 제가 볼 때는 어려울 땐 또 의지해야지요. 조영 위원장이 오히려 네. 또 재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가 이게 물 건너 간 거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 반발했잖아요. 맞아요. 이 법원에 있는 재판부 재판장의 성향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거 봐라 이거 치유해서 우리가 출범시켜서 잘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던 거다. 이제 법원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비대위 책임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14일에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한번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거거든요. 크게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열을 쳐나다 막 그랬습니다. 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직무정지가 되는 바람에 이제 뭐 자기 어떤 위신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제 서병수 전 의장 같은 경우, 전국위 의장 같은 경우도 사퇴하기 전에 그냥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가지고 뭐 조호영 전 비대위원장이죠. 직무정지 상태인. 그걸 이제 원내대표로 올려가지고 당대표 직무를 대신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새로 꾸려지는 비대위도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맡게 되면 이게 직함이 되게
우스워질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주호영 A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겸 B 비대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공당이 여당이 집권 여당이 네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네. 너무 이상한 그림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 뭐 무슨 저희 그 새 학기가 돼서 선생님 출석부 들어오면 이 최영일이라는 이름이 좀 흔해요. 뭐 이제 김철수 이런 이름도 많지만 그러면 이제 같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최영일 1, 뭐 최영일 2 또는 키를 보고 뭐 큰 최영일, 작은 최영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뭔가를 붙이는데 비대위 A, 비대위 B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혼란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14일 가처분 신문 그 이후에 얼마나 빨리 법원이 또 판단 내릴지 네. 거기에 따라서 좀 정리가 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갔던 그 길 그대로. 비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내부 구성원들이 약간 내부 논리에 너무 좀 치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너무 이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좀 중진과 초재선의 갈등처럼도 돼 있지만 그렇죠. 지금 뭐 안철수 의원 등 윤상현 의원 또 뭐 이제 사퇴한 서병수 의원 전 의장 등등은 상당히 지금 내부 상황에 대한 비판을 또 강하게 내놓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비대위 가다가 이게 크게 산에 부딪히니까 또 한 번 걸 밀고 가는 건데 14일 가처분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다음 주에 걱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지금 11호 태풍입니다. 흰남노 이 대만에서 북진을 시작을 했고 제주 남해안에 주말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고요. 다음 주 6일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남해 쪽으로 과연 상륙할 거냐, 비껴할 거냐 이게 또 크게 이제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모두 주말에 태풍 대비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박정호 기자, 임경미 작가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587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SG 워너비의 살다가 신청해요. 살다가 이런 정치 처음 봅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을 논평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럴 때가 많은데 자, SG 워너비의 살다가 듣고요. 또 1587님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너 없는 하늘에 참 없는 감옥 같아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우는 것 같아 보인대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내색조차 할 수 없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울다가 너 지칠 때 좀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해꼬지, 뱃멀미, 바닷길, 대가품. 이 중에서 잘못된 표현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해코지, 배멀미, 되가품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해코지입니다. 해코지는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해꼬지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꼬지로 잘못 알고 사용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배를 탔을 때 어지럽고 메스꺼워 구역질이 나는 일 또는 그런 증세를 가리키는 표현은 배에 사이시옷이 붙은 뱃멀미입니다. 또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가는 길을 바닷길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뱃멀미와 바닷길은 각각 우리 고유의 표현은 배와 멀미 그리고 바다와 길이 합해진 표현이기 때문에 둘 다 사이시옷을 써서 표기합니다. 그리고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되가품은 없는 표현이고요. 대답할 대자를 쓰는 대가품은 남에게 입은 은혜나 남에게 당한 원한을 잊지 않고 그대로 갚음을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우 강한 강도인데요. 잠시 또 초강력으로 9월 4일 일요일쯤 바뀌다가 우리나라에 근접하는 월요일쯤 서귀포 부근 해상으로 오는데요. 이때는 또 매우 강으로 한 단계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또 화요일쯤 부산 부근 남해상으로 지날 전망인데요. 이때도 태풍은 강한 강도를 유지하겠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길게 비 예보가 들어있고 현재도 이미 강한 영향을 받아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주로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경북 포항과 제주 전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합니다. 강풍특보가 그 부근 해안으로 내려져 있고 또 풍랑특보도 주로 남해상을 중심으로 발효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 광주 28도, 대구 25도 등으로 비가 오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덥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남권의 비는 내일도 이어지면서 조금 더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오늘 동해상 쪽으로도 가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우리나라는 줄곧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특히 내일까지 제주는 최고 350mm 이상의 폭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아주 오랜 시간 검찰과 경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거리되는 경우를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 올라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상당 기간 5,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꼭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2011년 소설 표백으로 데뷔한 장강명 작가가 6년 만에 신작 장편소설 재수사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 재수사로만 돌아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암흑이 찾아온다. 자, 이게 뭐 친목을 위한 독서 모임이 아니라 찐 독서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내와 함께 부부가 의기투합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하고요. 장강명 작가 그리고 독서 플랫폼 금음이라는 이름의 독서 플랫폼에 김혜정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서 플랫폼 금음 운영하는 김혜정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셨어요. 자, 먼저 새 신작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장편소설 재수사. 자, 어떻게 탄생한 작품입니까? 저 본업이 소설가고 네네. 저는 그 중에서도 장편 소설을 쓰는 소설가라고 네네네. 이제 스스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 작품 쓰면은 다음 작품 써야 되는데 지난 작품 쓰고 나서 이제 약간 야심이 있었어요. 이번에 좀 결정적인 거 한번 쓰고 싶다. 좀 묵직하고 분량도 길고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좀 범죄 소설이면 좋겠다. 네네네. 제가 범죄 소설 좋아하거든요. 네네, 저도 좋아합니다. 범죄 소설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쓰게 됐습니다. 야심을 가지고 쓰셨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다작으로 유명하세요. 네. 그리고 소설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책들도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이 책을 완성하는데 4년 가까이 걸리셨다고 해서. 네. 이 야심은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좀 길고요. 네. 분량이 이제 200자 원고지로 한 3,100매 되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책들이 뭐 한 600매, 700매면은 단행본한 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4권 분량, 뭐 5권 분량까지도 되니까 네네네. 4년 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고요. 대하소설이네요. 대하소설까지는 아닌데 네, 저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긴 소설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헤매기도 하고 중간에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하고 이제 다작 작가라는 말은 좀 못 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결과물에는 만족합니다. 예, 앞으로는 또 지켜봐야 돼. 지금까지 쓰신 작품 중에 어쨌든 가장 길군요. 네, 분량으로 보면. 네. 요즘에 보통 나오는 소설이 요즘은 얇고 또 가독성 좋게 글자도 크고 그래서 분량은 좀 작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모든 콘텐츠들이 좀 이제 뭐 가볍고 뭐 그 즐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길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추세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올 여름 이제 주말에 휴가는 못 갔고 김훈 작가의 하얼빈. 뭐 내용은 무겁지만 책이 작아서 훅 읽히더라고요. 그 책도 꽤 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요즘엔 좀 길게 안 쓰는구나 그랬는데 자, 이게 김 대표님. 네. 두 분은 내외지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계시 동거인이신데 그럼 4년 동안 이 글을 쓰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심정 어떠셨습니까?
이 소설의 경우는 꽤 많은 분량까지 작성을 했다가 중간에 엎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쓰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네네네.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과정을 보셨군요. 그러셨어요. 별로 이렇게 표정은 그렇게 안타까운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집에서는 뭐, 네. 그냥 아이고 또 쓰고 있네 뭐 이런. 또 쓰고 있네. 네. 예. 두 분의 시각이 달라요. 이거 영화로 만들면 좋겠네요. 보통 작가가 작품이 안 되면 막 뭐고 찢어버리고 신경질 내고 그런 건 없어요? 보통 장강명 작가의 경우는 집에서 좀 많이 누워있는 편이에요. 소파에서 이렇게 항상 누워있는데. 와식 생활. 네.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디어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이거 진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구상을 잘 해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요? 와식 생활 작가의 권리죠. 네. 네, 이해합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작가들 작품 쓰는 동안은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평소보다 예민해진다. 제가 대표적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타계하셨지만 이회수 작가님, 네. 그 사모님이 인터뷰를 보면 나를 방에 가둬달라.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라. 마음 이해됩니다. 그래 놓고 막 욕을 하면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자기가 가두라고 해놓고 가뒀다고. 그러진 않죠. 그렇지는 않고 조금 아이디어가 안 풀릴 때는 아까 누워 있는 거랑 또 이제 방을 부엌이랑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걸으면서 생각을 서성인다. 하는 네, 서성이기도 하고요. 집안을 서성인다. 네. 자, 작가의 말을 보니까 말이죠. 자, 소설을 쓸 때 이 현실적인 경찰 소설, 경찰 영화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2022년 한국 사회의 풍경과 그 기원의 탐구, 이걸 두 가지 목표로 잡으셨다고 써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루셨다고 자평하세요? 이게 좀 뻔뻔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표했던 거 이뤘다.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현실적인 경찰 소설을 쓰기 위해서 제가 이제 현직 형사분들을 꽤 많이 뵀어요. 네네네. 꽤 많이 또 이제 여러 차례 뵙고 그분들 사실 이제 경찰을 담은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어떤 픽션들이 네네. 지금의 한국 경찰 분들의 어떤 수사 모습이 그렇게 잘 드러나 있지는 네네네. 않거든요. 좀 이제 어떤 픽션적 재미를 위해서 좀 과장되는 면들이 과장되기도 있는데 하고. 그거를 피하는데 제가 좀 공을 들였고 이 정도면은 꽤 리얼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어떤 진단을 내려보고 싶었는데 제가 뭐 키워드를 2개를 골라가지고 써봤죠. 공허와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저희가 시사에서 다루는 것도 경찰국 신설 얘기로도 시끌시끌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초대 경찰국장이 뭐 밀정이었냐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다루고 있고요. 자, 소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소설이 끝이 아니에요. 아내분과 함께 독서 플랫폼 금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금음 독서 플랫폼. 이건 김 대표님이 좀 소개해 주세요. 온라인에서 책 한 권을 두고 사람들하고 29일 동안 이야기하는 걸 저희는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리고 금음은 이렇게 많은 모임들,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7월 9일 정도 오픈 베타를 시작했고요. 네네. 특별한 홍보 없이 지금 한 2달 정도 아직 안 됐는데 회원이 1,600명입니다. 예. 성공적이네요. 네, 그래서 아직 성공이라 말하긴 이르고요. 이 방송 이후 더 많이 애청자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면 16,000명으로 이제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품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님이 야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1,600명 성공 아니다. 16,000명은 돼야 된다. 근데 아직은 베타 버전으로 이제 2달 채 안 되게 운영을 했는데. 네. 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 하는 또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 참여하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네. 과연 책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네네. 그런데 별다른 뭐 홍보도 없이 슬금슬금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된 걸 보면은 역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딘가에 계셨다. 그 어딘가가 어디인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늘 요즘 책을 너무 안 읽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네, 그렇죠. 그런데 또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셨는데 생각보다 숨어 있었다. 네. 또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네. 이게 또 뭔가 자락이 펼쳐지니까 모이는 거겠는데 이름이 금음 어떤 의미인가요?
금음달이 이 달 중에서 새벽이 오기 전에 뜨는 달로 굉장히 좀 보기 힘든 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책 읽는 사람들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음처럼 요즘 좀 보기 드물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둠을 밝히는 달빛처럼 어떤 세상의 금음달 같은 존재가 되자라는 뜻에서 플랫폼 이름을 금음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자, 숨어있는 달빛들이 이제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 장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금음 어느 분 아이디어예요? 두 분 중에. 같이 낸 거죠. 같이 낸 거고. 네. 제가 좀 이제 뭐 막연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 있으면 그런 이제 좋은 부인들이 생각들이 아주 싫어하는데. 그 금음 이제 오픈하기 전까지 그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금음이라는 아이디어 떠올리기 전까지 제가 다른 아이디어 얘기하면 아내가 되게 싫어했는데. 어쨌든 이런 독서 플랫폼이 필요한 거 아니냐, 독서 플랫폼이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된다, 뭐 이게 이런 기능이 있어야겠다,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겠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모으겠다,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는 다 이제 김혜정 대표가 냈습니다. 실행은 김 대표님이 다 한 것이다. 네. 아이디어는 공동 저작이고. 네. 자, 기존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또 나왔던 뭐 지금도 뭐 존재합니다. 독서 플랫폼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음만의 규칙이 좀 따로 있다면서요. 네, 저희는 이모티콘을 제공하지 않고요. 네네. 좋아요가 없고 29일이면 모임이 끝난다는 그런 작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 이모티콘은 사실 우리가 SNS 이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이모티콘들이 많고 저 스스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독서 플랫폼이니만큼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조금 말로 오롯이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네네네. 저희가 제공은 안 하고요. 또 좋아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좋아요의 노예다라는 이야기 하시는데 좋아요 숫자 막 괜히 집착하게 되고 세어보게 되고 없으면 우울하고 이런 무의미한 인기 경쟁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에서 좋아요를 없앴고 29일 정도면 이제 독서 모임이 책 한 권을 읽고 끝내기에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해서 너무 이제 오래돼서 주제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다 보면은 본래 목적을 잃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29일 정도로 모임을 끝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또 나름의 이제 깊은 생각의 결과물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해에 이 우리나라의 성인층에서 1년간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자, 아까 이제 작가의 말도 잠깐 소개드렸는데 현재 우리 사회 독서 문화 장 작가님은 어떻게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책을 안 읽는다고 이제 이런 뉴스들이 이제 자주 나와요. 이제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책을 안 읽는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탓하기에는 좀 그런 게 정말 바쁜 세상이잖아요. 일 끝나고 공부 끝나고 오면 정말 몸에 여력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고 또 잠깐의 여유가 되면은 이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며 게임이며 이런 것들 즐기다가 이제 잠들기 마련이라 독서가 부족하다고 해서 독서를 왜 안 하냐라고 이렇게 꾸짖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좀 없고요. 안타까움은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책 읽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더라도 모이자 해서 금음을 만들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관용적이신 것 같은데 장 작가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사실 좀 한국 노동 시간이 좀 줄어야 좀 독서도 이제 하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일하시는 분들 막 이제 요즘 식당 가보면 다들 너무 바쁘고 저렇게 퇴근하셔가지고 이제 댁에 가신 다음에 책을 읽을 기운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독서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사라지면 암흑 시대가 온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저 좀 암흑 시대 오는 것 같거든요. 오는 지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관대하게 말씀하시고 책 안 읽으면 암흑 시대가 온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렇게 모순적입니다. 이 슬로건도 사실은 이제 김혜정 대표가 지었는데요.
지금 요즘 문해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죠. 네, 근데 한 단어, 한 문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내가 서 있는 그 입장이 강화되는 확증 편향 이슈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요. 어떤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만이 넘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저희가 이제 암흑시대라고 조금은 비장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럼 이 시대로 가지 않으려면 이걸 막는 어떤 한 줄기 끈이 힘이 책을 읽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책 읽는 우리들이 사라지면 암흑시대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막아보자라는 뜻에서 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비장하죠. 네. 금음달 하면 우리가 좀 어둡게 생각하는데 보름달 동그랗고 밝잖아요. 금음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문화의 보름달을 또 자처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금음의 정식 출시는 언제예요? 베타 끝나고. 저희는 이제 9월 말 정도에 정식으로 오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타 서비스 기간이지만 사실상 이용에 제한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비용을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지금 아무 때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모임들 참석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검색을 금음하면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지식공동체 금음이라고 온라인에서 검색하셔도 좋고요. 주소창에 gmeum.com 금음.com이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이 암흑 시대를 좀 막아보기 위해서 이 부부가 나서셨습니다. 남편분은 작가, 또 새 소설을 내셨고 부인은 이제 플랫폼 운영자십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분들을 모신 것 같아서 또 금요일에 보람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참여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 환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장강명 작가 그리고 독서 플랫폼 금음의 김혜정 대표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자,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그리고 한겨레의 김한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거네요, 이거. 9월 첫째 주 금요 톱10 최진봉 교수님이 꼽아오신 2주의 장면 1위. 그냥 사진 한 장 딱 들고 오셨는데 자, 아까도 이제 일부의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 중에 대표가 전쟁입니까? 그래서 바로 말실수를 바로 딱 채셔서 그겁니다. 바로 그거. 전쟁입니다. 의원님, 전쟁입니다. 자, 이 장면을 골라오셨는데 최 교수님. 예. 꼽으신 이유가 있겠죠. 아니 이제 뭐 전면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를 소환을 했어요.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이 9월 9일 날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그 전에 이제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개인적으로 느꼈을 감정, 예를 들면 협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감정의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소환까지 통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게 이제 이 야당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무리하게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아마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봐야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뭐 법 앞에 많이 평등한데 누구는 뭐 서면 조사가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의 조사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환을 곧바로 통보한 것 자체가 상당히 야당을 자극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묘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김한 기자님. 기자 입장에서 지금 이 사안 자, 팩트를 좀 정리하셔서
네. 보신다면 뭐가 좀 초점이에요? 어디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자가 온 거는 이제 이 아마 의원실 방에서 쓰는 단톡방인 것 같아요. 단체 채팅방인 것 같아요. 텔레그램에 있는 방이고 메신저 방이고. 네네. 8185가 이제 이재명 의원의 호실이거든요. 그 방에 8명이 있는 걸로 봐서는 보좌진과 이제 의원이 있는 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김현지 보좌관은 2000년대 초반에 이재명 대표랑 인연을 맺어서 경기도에도 같이 있었고 뭐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그 텔레를 보낸 건데 뭐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나 뭐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한 거 관련해서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다. 전쟁이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전쟁입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건의 수사가 있는데 시작이 됐다. 이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쓴 거 아닌가 싶고 지금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 같은 경우에는 9일이 이제 공소시효 만료고 6일 소환이기 때문에 사실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뭐 이미 방침대로 처리를 할 겁니다. 늦어도 9일까지는 뭔가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 시작한 첫날 그 대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제 또 사건의 본류와는 좀 다른 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이미 뭐 다 녹화가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진행하려면 물론 전에 더 빨리 했다면 왜 경선 기간 중에 이걸 하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사기관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이재명 의원실 이제 보좌진들은 이게 이제 상황이 이제 시작됐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추정해 봅니다. 전당대회 내내 이제 경쟁자들이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포문을 열었다. 아까 대포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만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전쟁이다. 자,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문자 유출이 있었어요.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 이 체리 따봉을 이준석 대표가 계속 써서 유명해져 버렸는데. 고유명사처럼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왕왕 취재진의 이 의원들의 메시지가 노출되는 경우 이거 의도성 아니냐 이렇게 요새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의심을 하죠. 무슨 의도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체리 따봉은 저거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의도가 아닌 것 같다. 우연인데 패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그거를 뭐 내심을 알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의원들이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요. 보호 필름도 붙이고 요새 나온 핸드폰 중에 이렇게 접어지는 핸드폰들 쓰는 이유도 폴더형. 이게 이제 반사가 생겨갖고 잘 안 찍힌다 이런 얘기를 여의도에서 공공연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채팅방도 사실 오전에 온 문자를 본 건데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걸 보는 이유가 거의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옛날에 온 메시지도 보고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찍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또 이제 그 권성동 대표의 체리 따봉이 공개됐을 때 실수였다라고 강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이걸 뭐 대놓고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뭐 출석 통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민망할 수 있으니 살짝 보여줬다. 의도성 어떻게 보세요? 아니에요. 아니다. 제가 보좌진들한테 확인해 봤는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고요. 보안 필름 붙였는데 그게 그렇게 보안 필름 붙여도 이게 뭐 각도가 있대요. 각도가 찍히면 찍힌대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한 각도가 맞으면 찍힌대요. 그래서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보안 필름도 붙이고 했는데 이제 뭐 아까 김한 기자 얘기했잖아요. 오래 있다 보면 보기도 하고 문자하고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이걸 노출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그걸 보는 과정에 찍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의 날카로운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한 기자님 그리고 팩트 정리 하나 더 부탁드리죠. 검찰이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백현동, 대장동 최근에 미래신도시 많이 듣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 지자체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럼 이게 뭐 무슨 부당하게 대가성이 있었던 거야? 그럼 뭔가 뭐 자금의 흐름이 나온다든가 또는 뭐 이제 이 피의자의 진술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건 좀 다른 사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언론이 뭐 제목을 뽑을 때는 백현동 대장동 의혹 관련 뭐 이재명 대표 소환 이렇게 이제 뽑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 뭐 이런단 그렇게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본류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뭐냐면 지난해 10월 20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전에 경기지사를 관둬야 된다 시끄러웠던 때예요. 근데 이때
출석을 해서 그거 왜 당시에 용도 변경을 했는데 그 용도 변경을 왜 한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뭐 국토교통부 이제 고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가 그거를 이제 권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 거다 이런 중앙 정부의 방침에 우리 맞춘 거다. 네, 그런 취지의 이제 답변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협박이라는 단어를 좀 센 단어를 쓰긴 했는데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를 이제 허위다 어떻게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건은 방송 인터뷰 도중에 이제 그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았느냐라고 했더니 알게 누군지는 아는데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엔 몰랐다. 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발이 됐고 이거를 이제 조사하겠다 요 두 건입니다. 그럼 이게 이 김문기라는 인물을 당시엔 몰랐습니다 했던 게 그럼 이게 뭐 위증이냐 아니냐 뭐 이 논란인 것 같은데 알았다는 건 확인이 됐나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는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명확하게 김문기라는 분을 명시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 사진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맞아요. 같이 찍힌 사진이 나오긴 했는데 일정을 같이 갔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그게 알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기억의 보도로는 이제 그 유가족이 이렇게 휴대폰 사진이 같이 찍은 게 그렇죠. 있으니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죠.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나무인이다 뭐 이런 또 이제 근데 비판을 이제 뭐 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이제 대표 측에서는 그 당시에는 지사의 입장이었잖아요. 지사가 여러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같이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사람이 정말 명시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증명을 하려면 이재명 지사가 진짜 알았냐 몰랐냐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걸 어떻게 그럼 알았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처벌이 될 수 있을지에 논란이 많은 거죠 사실은. 자, 공소시효 대비 시간은 굉장히 촉박한데 묘한 타이밍에 이제 소환 통보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은 이게 정치보복이고 망신주기 아니냐 강력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자, 피고발인이 입장이라도 이 서면 조사로 사건을 뭐 종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지금 현재는 제1야당의 대표로 선출된 지 나흘째 이 허위 발언 혐의로 소환한다. 이 전례가 있나요? 전례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 생각에. 발언 가지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 공직선거법에도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만약에 처벌을 하려면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보면 2항에 보면 낙선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를 하거나 또는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에 대한 걸 잘못 얘기하는 경우 예를 들면 본인의 뭐 경력, 가족 그다음에 재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학력이 뭐 안 되는데 그 학력을 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법적 위반이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지 김한 기자 잘 설명했잖아요. 본인이 재직할 당시에 국토부로서 계속 압박이 들어왔고 그걸 본인이 협박으로 느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같은 단어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이 느끼면 이게 나는 협박으로 느껴진다. 너무 계속 뭐 공문도 보내고 식품연구원 자리를 이제 국토부에서 그 용도 변경하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걸 계속 받으면서 본인은 그게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얘기한 거를 그럼 과연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당선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도 첫째 의문인 것이고 두 번째 그걸 얘기해가지고 본인이 협박이라고 느꼈는데 그것도 그러면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거 감정은 느끼는 건데 어떻게 그걸 결정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최영일 평론가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도 또는 뭐 제가 그냥 뭐 평상시 쓸 수 있는 말이라도 본인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이 PD가 최영일 평론가한테 오늘 잘 하셨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늘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듣는데요. 그게 협박으로 오늘 느껴질 좀 수도 잘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협박이 아니라 애정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느낌에 따라서 그걸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뭐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이고 감정인데 그걸 과연 법적 잣대로 처벌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럼 김한 기자님,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주로 이제 언론에서 다루시니까. 지금 이게 과연 뭐 주관적으로 협박이라는 말이 이 정도 공직선거법으로 적용할 만한 것인가 합리적이냐 아니냐 지금 이 판단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소환 통보가 전해진 어제 바로 이제 신임 대표 선출 나흘째다 보니까 타이밍에 이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와요. 또 이런 등등을 보면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셔요? 경선 때부터 사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꼭 뭔가를 이렇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 통보만 해도 정치권 전체가 요동을 치는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제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다. 그럼 민주당은 어제 하루 종일 대변인부터 이 대응을 해야 돼요. 이 당장의 정치 탄압이다.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 이렇게 부르냐. 사실 그 얘기도 정치적 맥락에서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개월간 이 상황이 펼쳐질 거다. 이걸 이제 하루에 보여준 거고 이 문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야당 대표고 제1야당 대표면 여러 건에 있더라도 조율을 해서 한 번에 이제 말하자면 소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방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유는 있죠. 공소시효가 다 됐다라는. 그러면 사실 이 정도 건이면 과거의 전례로 보면 서면조사를 진행을 하죠. 어차피 이 대표가 와서 내가 맞습니다. 내가 공직선거법 위반했고 이렇게 얘기할 진술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건데 이걸 왜 소환 통보를 했고 그 소환 통보를 날짜와 시간을 박아서 했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포토라인 한번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근데 그러면 포토라인의 선언 신청이 언제냐? 추석 바로 직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수사기관에서는 아니다. 우리 공소시효 쫓겨갖고 부랴부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뭐 진실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석과 해석의 충돌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다루기에는 또 바로 이런 얘기를 기자가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당에겐 호재다. 지금 여당 내분이 계속 보도되고 있던 와중에 그때 야당에 좋지 않은 이제 뉴스가 터졌으니까 공격 포인트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제 서로 여야 간 전쟁이다. 이렇게 또 해석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공권력도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이게 전대 기간 중에 했으면 개입이다. 지선 때 했어도 개입이다. 대선 때 했으면 또 선거 개입이다. 아니 근데 이 우려를 수사기관이 자초한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다 서면으로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행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형평성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평성 문제가 정치권의 수사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김혜경 씨는 또 이 소환 출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쌓이다 보면 이게 뭔가 기울어져 있는데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야당에서 하고 있는 의심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성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칼을 딱 꺼내요. 그래서 우리가 칼 꺼냈고 잘못 있으니까 우리가 처벌할 수 있어라고 하는 다 이제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점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건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 아시죠?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게 보도에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야당은 이건 공격 안 하겠어요? 만약에 발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협박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다. 그게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건데 그러면 물론 대통령은 현재는 형사소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뭐 수사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격 포인트로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그 당시에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에 따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가 조작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그 발언을 대통령 안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것도 거짓말로 될 수 있고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격을 또 할 거예요. 물론 수사는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공격하는 포인트로 가다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여당에게 좋은 포인트일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법적 잣대로 건다. 정치적 발언도 있을 거고 국정감사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럼 요거는 팩트냐 아니냐 이 논란도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때 부하라는 표현을 요즘 누가 씁니까? 상급자 하급자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이고 궁금합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자 요거 여쭤보죠. 김한 기자님. 자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소환 통보에 응할까요 아닐까요?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대로라면 사실 응하는 게 맞겠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왔고 정면 돌파 하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계속 이 날짜와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를 부르겠다라는 의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중의를 모으면 뭐 나가지 말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줄줄이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건이 지금
여러 군데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서 그러면 매번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뭐 어떻게 판단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뽑은 민주당이 지금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AI, 정치 인공지능, 정치 브레인 우리 최 교수님. 이게 소환 조사 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다른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소환에 응하되 진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정너다. 네네네. 그러니 여기에 뭐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출두하면서 아마 이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렇게 갈 가능성 첫째. 두 번째는 아예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왜냐면 이제 이재명 의원은 대표가 됐으니까 민주당의 중지를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만 가지고 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물론 그 스타일상 보면 출두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되 그냥 서면으로 뭘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뭐 시간을 조절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지 않지 않을까 출두를.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사진을 찍히거나 추석 전에 어떤 공개적으로 소환된 모습이 보이는 것이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정무적으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은 출두하는 스타일이 맞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의 의견이 중지가 모아지면 이재명 대표도 그 의견을 따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무게를 실자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은 그러니까 다음 건은 또 다른 차원에 접근할 수 있겠죠. 또 뭐 보좌진이나 참모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거로 봐요. 그렇습니다. 6일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최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봅니다. 원래 이제 금요 톱10은 말, 장면, 인물, 금주의 이제 원톱을 뽑는데 오늘은 이제 김한 기자님이 골라오신 2주의 사건입니다. 사건. 제2의 N번방. 이 N번방 파장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 이게 제2의 N번방이 또 나왔다고 하니 이 L 이렇게 부르던데 김 기자님 이게 어떤 얘기예요? 3년 전에 뭐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N번방 사건입니다. 뭐 박사방, N번방 이렇게 불리는 방들에서 조주빈과 문영욱이 뭐 미성년자가 포함된 피해자들을 이제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성착취물이 제작되는 과정을 공공연히 이제 그 방에 있던 가담자들이 지켜보고 그리고 그게 유통되고 뭐 이랬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이제 디지털상에서 이런 성착취 영상을 찍거나 뭐 유포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한 양은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 사회의 경각심도 커졌는데 그래서 뭔가 좀 잦아들었나 했는데 K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L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초등학생이 포함된 L은 인물의 이니셜입니다. 아직 누군지 밝혀진 바는 없고요. 이 인물이 그 350개가 넘는 이런 성착취물을 만들어냈고 피해자를 살펴보니 뭐 초등학생이 포함된 미성년자들이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수법 이런 거에서 하나도 이제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악랄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자 N번방 이게 그때도 이보다 더 악랄할 수 있나? 사람으로 썼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는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악랄해졌다? 자, 근데 제가 논란 대목이 하나 있는데 궁금해요. 이 그 N번방 사건을 해결하고 사회에 알리고 고발하고 역할을 하는데 추적단 불꽃이 있었고요. 여성 기자들 막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이제 취재해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박지현 진안 전 위원장이 이 선거에도 참여하고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L 불꽃 추적단을 사칭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사진이 박제되고 있다. 당신의 신상이 털렸다. 당신의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면서 내가 추적단 불꽃에 신고를 도와주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여성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도 3년 전에 N번방 사건이 워낙에 떠들썩했기 때문에 추적단 불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범죄자가 나 경찰인데 뭐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야, 2년 전에 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N번방 사건 지금 가해자들은 뭐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고 방지법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최 교수님, 근데 어떻게 이게 유사범죄가 짧은 시간에 또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전에 배웠던 또 예전에 같이 했던 또는 이게 N번방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아류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관련자가 많았고 그렇죠. 파생된 게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N번방 했던 애들은 잡혀가지고 이제 뭐 처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 수법을 동일하게 이용해서 활용하는데 지금 김한 기자 설명한 것처럼 이걸 우회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경찰인데라고 접근하는 것처럼 내가 추적단 불꽃을 신고하는데 도와주겠다. 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와준다고 하니까 선뜻 접근에 응하게 되고 접근해서 사진을 받고 자료를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노예로 또 노예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부르는 방법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 그리고 이걸 유포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황당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예컨대 이렇게 발언해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남성 노예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너희 집에 찾아가서 안 보내면 이제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 찾아가겠다. 내 하수인을 보내서 어떻게 가해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박사방을 취재했을 때 박사가 썼던 수법. 실제로 그 피해자들한테 남자 사진을 보내줍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남성 직원인데 그때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내가 니네 집 앞에 가서 사진 찍으라고 오늘 시켰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뭔가 될 것처럼 협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을 똑같이 지금 베껴서 쓰고 있고 놀라운 건 이 L이라는 자가 조주빈과 문영욱이 검거되는 시점 즈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잡힌다. 쟤네보다 내가 더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서로 또 경쟁을 했던 거구나. 나는 절대로 안 잡힌다라고 하고 나타났고 그 이후에 이제 했고 제가 볼 때 그때하고 조금 달라진 수법은 그 조주빈과 문영욱은 고정된 방을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절대 안 잡힌다라는 어떤 맹신 속에서 방을 유지를 했어요. 계속 유입을 시키고. 근데 이 L은 보니까 방을 만들었다 폭파시키고 만들었다 폭파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데 그게 3년 전에 있었던 수사에 뭔가 좀 학습 효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그램이 협조를 하진 않지만 방을 오래 유지할 경우엔 뭔가 꼬리가 밟힐 수도 있다. 이걸 학습해서 계속 방을 만들었다 폭파하고 이런 과정을 밟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L은 검거는 어떻게? 지금 뭐 대대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반드시 잡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안 잡힌다는 맹신이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온라인에서는 모든 활동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어떤 사람도 텔레그램만 쓸 수는 없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그러면 동시간대 접속기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사이버 수사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거하는 역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꼭 잡힌다 이렇게. 정치권도 시끄럽지만 추석 전에 이 L이 빨리 좀 검거돼서 법적 처벌을 받고 이 진상이 드러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끝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죠. N번방 방지법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실효성이 없다는 거냐? 이게 여러 해 지금 활동해온 게 지금 드러나는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N번방 방지법 가지고는 모두 다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범죄 수법이 점점 진흥화되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방을 폭파하면서 계속 옮겨다니면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목적으로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수사 능력이 더 저는 보강돼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한테 알릴까 봐 또는 가족한테 알려질까 봐 또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유포될까 봐 이런 두려움이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피해자야. 너는 피해자지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산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하긴 하지만 좀 더 강화시켜야 돼요. 이거 언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번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돈을 내고 그걸 구입하고 그걸 계속 따라다니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처벌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걸 유포하는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만 이걸 사거나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 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조차도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근절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어두운 얘기인데 빨리 좀 해결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있죠.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햄버거 세트.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를 모시고 함께 정리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는 11월. 네. 11월 그럼 되게 멀 것 같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음 달이에요. 자, 미국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네. 한국을 찾아서 친선전을 갖는다. 네. 자, 어떤 일이, 어떤 행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KBO와 메이저리그 사무국 간의 이제 협의를 통해서 네. 올해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부산에 있는 사직야구장에서 MLB 월드 투어 코리아 시리즈 2022가 열리는데 메이저리그 대표 선수들과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제 친선전 4경기를 갖는 거예요. 네네. 일정을 보면은 11월 11일, 12일에는 사직야구장 그리고 14일에서 15일까지는 서울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각각 2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부산에서 2경기, 네. 서울에서 2경기. 그렇죠. 4경기를 메이저리거들 그리고 네. 우리 이제 선수들. 그러면은 올스타전처럼 선발해서 팀을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팀 대 팀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우리는 거의 매일 접하고 보기 때문에 화면으로는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도 맞아요.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익숙한데 이 선수들이 한국에 왔던 게 100년 전이라고 해요. 네. 그럼 100년 전에 이런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네.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렇게나 오래됐다고라고 네.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당시가 정확히요 1922년이었거든요. 어이구, 딱 100년 전이네. 네, 당시 이제 뉴욕 양키스랑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선발된 네. 선수들이 일본에 있는 도쿄,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친선 경기를 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당시에 이 영화로도 나왔던 YMCA 야구단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약간 쥐색 옷을 입은. 네. 그 팀과 이제 친선전을 했던 게 그 100년 전 그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였던 마지막이고 뭐 사실 어떻게 좀 범위를 넓히면은 네. 외국 이제 메이저리그 나중에 뛸 선수들이 88 올림픽 때 네. 우리나라 이제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아마추어 신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100년 만이고 대한민국에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일 수도 있다. 정부 수립 이후는 처음이다. 맞습니다. 야, 그리고 88 올림픽 때가 있었지만 그때는 아마추어였다. 네네, 프로 그렇죠. 선수들이 아니고. 네. 야, YMCA 야구단 영화로도 만들어진 게 그렇죠. 바로 이 얘기였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도 송강호 씨, 김혜수 씨 이런 기억이 분들이 나죠. 나오는데 네. 아이고, 영화를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건 한중일 친선을 돈 셈인데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하필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요. 암울한 역사의 기간이었습니다. 네. 자, 올림픽 또 WBC 이런 국제 대회에서 미국 국가대표팀하고는 뭐 국가대표 대항전은 우리가 많이 싸우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MLB 이 리그 대표팀과는 100년 만에 만나게 된 것이다. 네. 자, 시원한 역전 드라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뭐 WBC에서도 미국을 만나고 그 이후에도 몇 번 만났잖아요. 네네네. 사실 뭐 미국을 만나든 아니면 뭐 도미니카를 만나든 다 네. 비슷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인데 네. 이 경기력만 놓고 보면 당연히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우리나라 선수들을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제 실력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승부욕이라든가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그렇지. 당시 2006년 WBC 명단을 보면은 진짜 1번부터 9번까지 다 올스타급 선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 경기가 열리는 때가 오프 시즌, 그러니까 시즌 네네네. 직후란 말이에요. 사실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렇고 그다지 열심히 해야 할 그런 어떤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 좀 더 동기부여라든가 승부욕이 있는 팀이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와 승부욕. 네. 자, 이게 프로 동기부여는 항상 돈인데 그래서 그것도 사실 프로페셔널 뭐 그렇게 많이 되진 인기도 않죠. 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WBC 같은 데서 이기면 동기부여 늘 댓글 달리는 게 우리에겐 군면제가 있다.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아니고. 면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병역 특례가 이제 제도화되어 있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네네. 요새는 이제 적용되지도 않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순수한 친선 경기예요. 승부욕이 앞서는 쪽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또 특정한 팀과 팀의 대결이 아니라 선발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손발이 맞는 거라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것도 또 호흡도 그때그때 다르겠죠. 맞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죠. 자, 2주 뒤에는요. KBO와 MLB의 레전드 선수들이 모여서
이 레전드 선수들 간의 홈런 더비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의 이제 홈런 더비가 바로 다다음 주인 9월 17일에 네.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는데 어. 이 대회 자체가 이제 영국 런던에서 7월에 열렸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다다음 주 열리고 10월 15일에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메이저리그 홈런 더비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외를 쭉 도는 거군요. 그렇죠. 투어. 이것도 순방 투어 스케줄인데 네.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들인 레전드 팀 그리고 소프트볼 또는 이제 여자 야구를 뛰는 슈퍼스타 팀, 네네. 유망주인 루키 팀 그리고 이제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쇼트트랙 곽윤기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로 크리에이터로 구성된 와일드 카드 네. 이렇게 이제 네 명이 돼 있는데 한 명씩 이제 나와서 팀을 꾸려서 슈퍼스타 하나, 레전드 하나, 루키 하나, 크리에이터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시 궁금한 거는 네. 이 레전드가 누가 나오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 이제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에서 뛸 때 팀 동료였던 에드리안 곤잘레스. 알죠. 좌타거포로 유명했던 네. 그리고 자니 고메스, 히오바니 소토, 닉 스위셔. 아유, 다 레전드 맞네요. 나름대로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나와서 네. 이번 홈런 더비를 빛낼 계획입니다. 야, 그래 이걸 이제 인천? 네, 인천에서 열릴 계획이죠. 9월 17일. 네, 맞습니다. 야, 이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네. 어디서 중계하나요? 저희는 아직 중계 일정은 없고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네. 인터넷 등으로 중계를 할 예정이고 지금 티켓 판매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추석 명절 지나고 날씨 좋을 때라서. 그러네요. 네네. 야, 가을 하늘을 만끽하면서 그냥 위로 날아가는 홈런볼을 보면 맞아요. 속이 그냥 뻥 뚫리겠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자,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행사 하나 소개해 주셨고. 네. 자, 올해 부임한 허구현 총재. 지금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KBO와의 이제 교류 논의들을 이어가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MLB는 레전드 루키까지 전 세계를 투어하면서 이런 행사를 왜 하지 하면 다 사실은 마케팅이잖아요. 맞아요. 홍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해외 팬들을 막 끌어들이려는. 네. 그래서 우리 KBO도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어떤 수준을 높여가겠다. 이런 허 총재의 의지는 읽히는데 네네. 좀 야구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메이저리그 선수들과의 교류가 많이 생긴다면은 이제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제 야구 쪽으로도 야구 네. 내적으로도 좀 더 교류가 늘어나고 경기적으로도 스카우터라든가 이런 선수들과의 교류도 늘어나고 해외 코치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하는 만큼 네. 우리도 좀 세계 우리도 홍보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국제 교류가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현재 KBO 리그 막판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3위 자리를 두고 KT와 키움, 또 5위 자리를 두고 기아, 롯데, NC가 네. 마지막까지 뭐 전력을 투구를 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 PD가 예측하는 3위, 5위 어느 팀입니까? 저는 3위는 KT 위즈가 좀 유력한 것 같고 네. 5위는 기아 타이거즈가 유력한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페이스가 물론 현재 순위는 키움이 3위를 달리고 있지만 네. KT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역전패를 또 당하긴 했어요. LG 들 상대로. 네네네. 그래서 이런 팀 분위기를 얼마나 잘 추스리고 상승세를 이어가느냐가 중요하고 네. 사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5위입니다. 지금. 네, 4위 네. KT와도 7경기나 차이가 나고 5위 이제 6위와도 5경기 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NC나 롯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기아의 마지막 막차 탑승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지금 청취자 문자가 쇄도하려고 하던 찰나였는데 그건 정 PD 당신이 기아 팬이니까 5위는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항의하려고 했더니 수치가 너무나 명확하지 안정적인 않나. 5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상 네. 이 기아 타이거즈가 우위다. 맞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뭐 별로 반론하진 않겠어요.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네. 자, 지금 이제 이 정규 리그 우승과 네. 한국 시리즈 우승. 네. 그럼 이게 우리가 뭐 어대명, 우승은 확대명 어디다. 이런 게 네. 있어서 어우슥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SSG는 4월 개막 이후로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승차도 대단하다.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것도 예. 그런데 지금이 위기입니다. 아, 지금 LG의 위기예요? 상승세도 만만치 않고 네. SSG도 최근 1승 5패 막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5경기차까지 접근을 했어요. 좁혀지고 있구나. 네네. 이제 설마 그래도 4월부터 한 번도 안 놓쳤는데 네. 막판에 우승을 놓친다고? 라는 이제 불안감 혹은 기대감 LG 팬 입장에서는 네. 이런 1위 다툼이 막판에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야, LG 팬들이 지금 뭉치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야구계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네.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 학교 폭력 의혹을 받았던 선수들이 이 재판을 앞두게 되면서 네. 논란이 재점화된 건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실은 이제 다시 검찰이 기소를 한 이유가 이제 이 당시에 서울지방에서 학교 폭력, 인권 침해 네. 이것이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판단을 한 건데
당시에 이제 이 두 선수가 했던 가혹행위가 학교 폭력이나 인권 침해를 인정받느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두 선수가 굉장히 팀을 이끌어서 네. 다른 선수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도 주고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도 어떻게 보면은 갑을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폭력이라든가 인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됐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잘하는 선수가 좀 도를 넘는 장난을 치더라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슬픈 학교 스포츠 현실이 또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수직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강자는 나 장난이었어. 그런 가해가 되는 거고 네, 어쩔 수 없는 약자는 이거를 이제 속으로는 또 피눈물 흘리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네, 맞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면 막 우리가 공분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청취자 5293님 시사 프로에서 야구 얘기 들으니 새롭네요. 제발 NC 5강 가자. 오, NC 팬이시군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2502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KBO 리그 왕팬입니다. 스포츠 뉴스 매주 기다리고 있어요. 정 PD님 목소리 늘 안정적이고 좋아요.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10월에 품절남 예고.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멋있는 분이죠. 아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스포츠 본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은요. 2202-7223-9982-4883-4365님 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